지금도 자녀의 생기부를 챙기려고 비싼 컨설팅을 받거나 특별한 주제를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하지만 부모가 고생한 결과가 오히려 자녀의 생기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 내신도 이 정도면 잘 챙긴 것 같고, 탐구 보고서도 매번 제출했고, 동아리도 열정적으로 활동했는데 왜 우리 아이 생기부는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질까요? 세특 여기저기에 쌓인 활동들을 보면 그동안 참 열심히도 했는데 무언가 깊이가 안 보이는 전형적인 평범한 학생부 같이 느껴집니다. 과연 열심히 안 했다고 우리 아이들을 탓할 일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평가에 언어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개념을 처음 들으신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대학은 학생부를 읽을 때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었는지 그 숫자를 일일이 세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수업을 들을 때, 과제를 할 때 어떤 태도로 임했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를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함께 찾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아이는 수없이 밤을 새웠는데도 학생부엔 참여함으로 끝나고, 누군가는 주제 설정을 딱 한 번 바꾸는 것만으로도 평가 근거를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훨씬 팍팍하죠. 고등학교 1년 동안 평가만 최소 48번입니다. 중간, 기말, 수행평가, 모의고사가 계속 이어지는 이 구조에서 활동을 더하자라는 전략은 소진으로 이어지는 늪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활동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평가에 남게 설계하는 넘볼 수 없는 초격차 전략을 드릴 겁니다. 입학사정관의 시선을 역추적해서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세 가지만 바꿔도 다음 학기 세특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로 몰빵의 함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멈춰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모든 과목을 진로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진로 몰빵입니다. 자, 이게 무슨 과목 세특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망막 박리와 시각적 이상 현상에 관한 지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심화 발표를 진행함. 유리체액의 액화 현상이 망막에 가하는 물리적 인장력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시증의 메커니즘이 신경 전달 물질의 오작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세히 설명함. 생명과학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영어 세특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컨설팅하면서 실제로 봤던 사례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쓰인 세특이 생각보다 많아요. 읽으면서 느껴지시나요? 이 학생이 영어 지문을 어떻게 읽어냈는지, 어떤 영어 표현에 주목했는지, 영어 실력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한 줄도 안 보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세특입니다. 무슨 과목일까요?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적 쟁점 주제를 선정하여 비동결, 난자 사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함. 인간 배아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를 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특정 화학 독성 물질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전이되는 화학적 기전을 예로 들어 발표함. 네, 이거는 국어 세특입니다. 이 학생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과목에서 보여야 하는 역량이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진로 몰빵 세특의 함정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진로가 뚜렷해 보여서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22년 이미 대학은요, 평가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공 적합성이라는 항목이 진로 역량으로 바뀐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요. 이전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를 하다 보니 이 말 자체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딱 맞는 활동만 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서 진로 몰빵이 생긴 거죠. 대학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좁은 의미의 학과 일치가 아니라 계열 전체에서 탐구를 확장해가는 사고력과 태도라고요. 실제로 주요 대학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는요, 인위적인 진로 연계 활동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고려대는 교과 수행 능력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반드시 진로와 연결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연세대는 진로 연결 여부보다 수업 태도 학습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고요. 건국대는 진로 내용만 가득하면 과목 본연의 역량이 보이지 않아 감점 요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은 이거예요. 수학은 수학답게, 국어는 국어답게, 과학은 과학답게. 내가 보여줘야 되는 전공 관련 과목에서는 탐구 역량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외 과목에서는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그 교과 안에서 깊이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학업 역량입니다. 기억하세요. 진로는 교과를 덮는 것이 아니라 교과 위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입니다. 자, 파트 2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공 가이드북을 대학 소개 자료구나 정도로만 보고 지나쳐요. 아닙니다. 전공 가이드북은요, 대학이 직접 말해주는 이런 학생을 뽑겠다라는 청사진이에요. 학생부는요, 결국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문서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입학사정관과 해당 전공의 교수진입니다. 설득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들이 전공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인재상에 나와 있죠. 우리 학과는 이런 학생을 원한다.
두 번째는 전공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이런 공부를 한다. 세 번째는 졸업 후 진출 분야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학생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려면 가장 먼저 봐야 될 자료입니다. 대학이 원하는 방향과 언어로 자신의 진로와 학업 경험을 설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우 실용적이고 강력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여기서 원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대학의 커리큘럼은요, 고등학교 교과의 확장판입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생명과학과의 가이드북을 열어보면 일반 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바이러스학 이런 과목들을 배운다고 나와요. 과목들이 매우 낯설어 보이지만 DNA, 멘델의 법칙, 유전자 발현 우리는 이미 다 배웠죠. 대학에서는 그걸 더 깊이 배우는 겁니다. 즉, 고등학교 수업 내용이 대학 전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수행평가 주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로 예시를 들여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문과 사례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학 시간이고요. 확률과 통계 단원을 배웠고요. 수행평가는 통계조사 프로젝트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반 선호 간식 조사, 급식 만족도 조사 이렇게 주제를 잡을 거예요. 나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그냥 수행평가로만 끝나죠. 그런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전공 가이드북을 보면 이 학과의 커리큘럼에는 미디어 조사 방법론, 여론과 PR, 디지털 미디어 분석 같은 과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핵심 역량은 사회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여론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표본조사, 상관관계, 통계적 유의성 이게 바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커리큘럼의 출발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그럼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의 상관관계. 주제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의 세특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확률과 통계 수행 평가에서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를 주제로 표본 조사를 설계하고 편향 오류를 줄이기 위한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함. 보이시나요? 똑같은 통계 수행 평가인데 주제만 내 진로와 연결했을 뿐이에요. 시간은 똑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세특을 읽는 입학사정관 눈에는 단순히 수학 수행 평가를 잘한 학생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데이터로 포착하고 분석하는 미디어적 사고방식을 고등학교에서 이미 보여준 학생으로 읽힙니다. 이번에는 이과 사례를 볼게요. 화학공학과 신소재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화학 시간에 화합물 단원을 배웠고요. 수행평가는 화합물 조사 발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산화탄소의 성질과 용도, 염화나트륨의 결정구조 이런 주제들을 많이 잡습니다. 여기서 신소재공학과 전공 가이드북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이 학과의 커리큘럼에는 고분자 재료공학, 나노소재공학, 재료연력학 같은 과목들이 나와 있어요. 핵심 역량은 소재의 성질을 분석하고 기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탐구하는 능력입니다. 고등학교 화학에서 배우는 화합물의 성질과 구조, 이게 바로 신소재공학과 커리큘럼의 출발점이 맞닿아 있죠. 그럼 수업 내용에서 출발해 주제를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프라이팬 코팅제에 사용되는 화학 수업에서 화합물의 성질을 배운 후 과부라 화합물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짐. 프라이팬 코팅제에 사용되는 PFAS의 분해 방법을 조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나노세라믹스 소재의 특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탐구함. 거창한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서 배운 내용에서 출발해서 딱 3가지 질문만 더 던진 겁니다.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문제는 없을까? 대안은 뭘까? 이 3가지 질문이 세특의 깊이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세특을 읽는 입학사정관 눈에는 단순히 화학 수행평가를 잘한 학생이 아니라 소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을 탐구하는 공학적 사고방식을 고등학교 수준으로 보여준 학생으로 읽힐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창한 새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될 수업과 수행평가, 탐구보고서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원하는 방향을 한 스푼 얻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대학은요, 특정 분야에만 치중한 학생보다 전공 전체의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학생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과를 가고 싶다고 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유전학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열 내 여러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점차 자신만의 관심 분야로 좁혀가는 모습. 이게 바로 대학이 원하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공 가이드북에는 교수진 연구 분야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학생부를 검토하고 면접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바로 그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알면 독서 주제도 보이고 탐구 방향도 잡힙니다. 전공 가이드북을 읽는 법, 고교 교과와 연결하는 법, 탐구 주제를 단계별로 설계하는 법, 전공 홍보 영상으로 차별화된 학생부를 설계하는 법은 3월에 나오는 한 권으로 끝나는 합격생기부 탐구력이라는 제 책의 실전 사례와 함께 상세히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3는 후속 탐구 한 줄이 만드는 초격차입니다. 주제를 잘 잡았다면 거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됩니다. 수행평가 결과물에
내가 더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 이 한 줄만 더해도 훌륭한 세특이 될 거예요. 기본적인 수행평가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끝나죠.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표본조사 방법을 배우고 우리 반 학생들의 선호 간식을 조사했다. 여기에요. 한 줄만 더 한번 얹혀보세요. 이후 표본 크기가 작을 때 발생하는 오차에 관심을 가지고 중심극한 정리를 찾아보며 표본 크기와 신뢰 구간의 관계를 이해했다. 이 한 줄이 세특에 들어가면 단순 과제 수행이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바뀌고 주어진 것만 했다는 기록이 지식의 확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 전 서울대가 공개한 조선해양공학 합격생들의 학생부를 보면 공통적으로 바로 이 지식의 확장이 두드러집니다. A 학생은요, 물리 수업에서 중첩 개념을 배우고 난 뒤에 이걸 컴퓨터의 이진수에도 응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 읽고 양자 컴퓨터로 교육과 내용을 확장했습니다. B 학생은요, 친구 발표에서 수소차의 친환경성을 들었을 때 정말로 친환경적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직접 토론회를 주최하고 수소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특별한 건 거창한 실험을 해서가 아니에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의 왜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진 것 뿐입니다. 하지만 세특의 깊이는 달라진 것이죠. 제가 입학사정관으로 일할 때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학에서 서류 평가를 할 때 보통 입학사정관 1명, 교수사정관 1명, 2인 1조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수사정관이에요. 이 교수님은 이 학생이 입학하면 4년간 직접 가르쳐야 하시는 분이죠. 그럼 교수님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당연히 우리 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관련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그 노력들이 학생부에 명확히 보이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4년간 가르쳐야 되는데 중도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그만두면 그건 학생에게도 교수님에게도 대학에게도 다 손해입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도 교수님과 입학사정관 2인 1조로 들어가요. 그리고 교수님이 면접 질문을 하면서 확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학생이 우리 과에서 4년 동안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학생부를 설계할 때요. 4년간 가르쳐야 되는 교수님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확신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전공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대학이 원하는 역량을 고등학교 수업과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아이의 학생부가 있다면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과의 교수님이라면, 내가 만약 그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라면 이 학생부를 보고 정말 이 학생을 뽑고 싶을까? 감정을 빼고요. 엄마 아빠 입장이 아니라 4년간 가르쳐야 되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부를 평가해야 되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이 학생부에서 우리 학과에 대한 이해가 보이나요? 이 학생부에서 관련 역량을 쌓으려는 노력이 보이나요? 이 학생부에서 4년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보이나요?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바로 전공 가이드북이에요. 자, 오늘 핵심을 정리합니다. 오늘 드린 전략 딱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진로 몰빵을 멈추세요. 수학은 수학답게, 국어는 국어답게, 과학은 과학답게. 억지로 끼워 맞춘 세특은 오히려 과목 본연의 역량을 가립니다. 내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는 탐구 역량을, 나머지 과목은 학업 역량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공 가이드북을 한 스푼 얹으세요. 거창한 새 활동보다 어차피 해야 될 수행평가에서 주제만 전공 가이드북의 언어와 연결해보세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인데 사정관 눈에 읽히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후속 탐구 한 줄을 더하세요. 수행평가 결과물에 내가 더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 딱 한 줄만 더해도 됩니다. 시킨 것만 했다라는 기록이 스스로 확장했다라는 기록으로 바뀝니다. 한양대 가이드북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단순히 활동을 나열하기보다 하나의 활동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의 태도 변화가 잘 드러난 학생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라고요. 500자로 줄어든 세트, 기회의 축소가 아닙니다. 한 줄의 밀도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신호예요. 나열형 기록은 훨씬 빨리 티가 나고요. 깊이 있는 문장은 그만큼 눈에 확 들어옵니다. 기억하세요. 세특은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사고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한 가지만 해보세요.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전공 가이드북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인재상과 커리큘럼 과목명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바로 우리 아이 세특의 평가의 언어가 될 재료들입니다. 주요 대학 전공 가이드북은 1월생 카페에 정리해 두었고요. 특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고려대 전공 가이드북은 입학처에서 직접 찾으려면 생각보다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카페에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입시란 레이스에서 쉬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신이 낮아서 힘든 아이도, 내신은 좋은데 세특이 걱정인 아이도, 학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답답한 아이도. 하지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모두에게 똑같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죠. 물론 입시 성공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꿈을 향해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옆집 아이, 친구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기준은 언제나 우리 아이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지금 상황, 우리 아이의 속도, 우리 아이의 방향,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팩트에 근거한 정보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하지 않고요. 포장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이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거르셔도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다양한 정보를 보시고 그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진짜 전략이에요. 기준은 항상 우리 아이에게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기준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로운 교육 이로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